갈게요. 페이지 190쪽입니다. 과학 기술 분야의 글 읽기. 여기서는 과학 분야의 글과 기술 분야의 글을 읽을 건데요. 과학과 기술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나올 거예요. 즉 두 가지는 밀접한 연관성을 맺고 있다를 같이 보실 거고요. 가겠습니다. 과학 기술 분야의 글의 특성. 과학 분야의 글 동그라미 자연현상이나 물리적 세계를 대상. 그러면 과학 분야에서 대상으로 삼는 영역은 자연현상과 물리적 세계가 된다. 눈으로 볼게요. 밑줄 그 대상의 구조나 변화의 원리를 동그라미 논리적 두 번째 객관적. 우리 중간고사 시험 범위에는 기술 분야 안 들어가니까 두 번째 점 제끼고 세 번째 점으로 갈게요. 사실이나 법칙을 인과적 동그라미. 여기서 말하는 인과적이라고 하는 건 알고 계신 것처럼 원인과 결과가 되겠죠. 인과적으로 설명하는 경우가 많고 밑줄 도덕적, 주관적 가치 판단의 최소화. 여기서 말하는 최소화라고 하는 말을 의미가 통하게 바꿔보시면 배제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배제한다. 글의 구성은 동그라미 체계적 그리고 분석적. 구성은 체계적이고 내용이 분석적인 거야. 구성이 분석적이고 내용이 체계적이다. 내용이 체계적일 수는 있겠지만 교재에 나와 있는 대로 1대1로 매칭해서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2번 세 부분에 나와 있고요. 글을 읽는 방법 별표 3개 받아보시고 객관식 문제로 나오겠죠. 과학기술 분야의 글을 읽을 때 주의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그래서 각 영역별로 글 읽기 방법이 나왔을 때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는 객관식 문제로 출제가 될 거니까 같이 연결 지어 보시면 좋고요. 한 장 넘어가서 오늘 보게 될 거 인류의 역사와 함께한 질병 결핵 페이지 192쪽입니다. 말만 들어보면 좀 무섭지 않아요? 인류와 질병이 함께하고 있다. 오늘날 우리가 마스크와 함께 살아가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죠. 아이고, 괜찮습니다. 제지 않네. 졸렵죠. 덕성 서예진 졸렵지. 제지안에 보시면 이 글은 밑줄 결핵을 퇴치하기 위한 과학자들의 동그라미 관찰 두 번째 실험 과정. 과학자들이 나오니까 과학자를 구분해놔야겠네요. 그죠? A 과학자는 뭐 했고 B 과학자는 뭐 했고 체드윅은 체드윅 동그라미 밑줄 위생 상태가 결핵과 같은 감염병의 원인. 반면에 비유맹은 과학자들은 이름이 특이하지 않아요? 비유맹, 체드윅, 권도아. 큰 사람 되라고. 좋은 말이잖아요 이건. 팬도 특이해요. 너도. 밑줄 결핵이 감염병을 증명. 반면에 코흐는 코흐 동그라미 균핵균을 분리하는 데 성공하면서 치료의 실마리 같은 말 단서 그리고 칼메트와 게렌 동그라미 파스텔의 접종법 원리를 이용해서 예방법을 찾아냈고 왁스먼 동그라미 결핵 치료에 길을 열었다. 그럼 이제 동그라미 지금 과학자만 놓고 봤을 때 이 과학자들이 본문에 나올 거고요. 과학자들이 한 역할과 과학자들의 실험에 의만 구분하시면 이 글은 끝나요. 쉬운 글입니다. 과학이라서 어렵다가 아니라 방금 동그라미 친 학자들 기준점으로 얘는 뭐 했고 얘가 한 실험 결과에 따른 의는 무엇이 있는지 그것만 정리하면 끝나는 글입니다. 설명문과 같이 가볍게 보시면 돼요. 갈게요. 1번 1분단 결핵은 결핵 네모 중심 화재 제재가 되겠죠. 중심 화재 또는 중심 소재 또는 제재. 눈으로 볼게. 원래 동물에게서 발생한 질병이 사람에게 전파된 인수라고 하는 건 사람, 수, 동물. 이 동물 중에서도 척추를 가지고 있는 척추동물들을 말합니다. 공통 감염병의 하나. 수천 년 전의 것으로 짐작되는
사람의 뼈에서 그 흔적이 발견된 것으로 보아. 그럼 결국 결핵과 관련된 역사를 보고 있다. 결핵은 인류의 탄생과 함께 발생한 질병. 사람이 생기면서 결핵이 생겼대. 코로나는 아니죠. 코로나는 사람이 태어나면서 발생하는 게 아니라 지금 막 나오는 기사 같은 거 보시면 우한 연구소에서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병균이라는 말이 있죠. 이게 사실이라면 중국을 상대로 전 세계가 소송을 걸 수도 있지 않을까요? 우리한테 한 10,000원씩 떨어지지 않을까요? 아닐까요? 그거까지 않아? 난 그런 거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나라에서 재난지원금 주잖아요, 그죠? 그 재난지원금도 중국의 소송에서 받아내야 되는 금액이 될 거라는 거죠. 중국에서 만들었다면. 그러면 나라에서 그 부채를 채우고 조금 더 받는다면 우리한테 10,000원씩은 주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통신비 할인 되잖아요, 20,000원씩. 저도 되거든요. 젊어서. 그렇게. 아, 34살까지. 그러니까 나 지금 그 나이가 넘지 않았어야 되는 거죠. 헐, 생각도 못해. 이럴 수가. 저희 완전 청소년만 되는 줄 알았어요. 저 청소년이에요. 네? 네. 뭐라는 거야? 그것은 맞아. 뭐라는 거야? 학생 맞아? 책도 없고? 알겠습니다. 이집트에서 발견된 미라의 결핵의 흔적이 있고 고대라고 하는 건 아주 망한 옛날이 되겠죠. 인도인과 중국인들도 결핵에 관한 내용으로 추정되는 기록을 남겨놓았다. 히포크라테스도 폐결핵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이는 질병을 소개했고 아리스토텔레스는 결핵이 공기를 통해 전파된다고 처음 주장했대요. 그럼 결핵이라고 하는 질병은 고대에도 존재했고 이 글을 쓴 글쓰는 인류가 탄생하면서 같이 즉 동시에 생긴 것이 결핵이다라고 하는 것을 역사를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부분이 되겠죠. 근대 유럽에서는 좀 시간이 흘렀네요. 평민층보다 밑줄 상류층에서 결핵 환자가 많이 나타났대요. 이게 더 간단하게 본다면 코로나가 전염되는 거랑 똑같아요. 평민들은요 하루하루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일을 하겠죠, 맞아요? 상류층은요 파티를 열거나 자기들끼리 만찬을 즐기겠죠. 이해하세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신다면 밀착 또는 밀접 정도가 심하기 때문에 전염이 잘 된다가 나올까요? 상류층에 속하는 사람들이 그 집단적 사교생활 전염시킬 확률이 높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저는 평민이니까 매일같이 일을 해요. 하지만 예를 들어서 보아가 상류층이라면 보아는 일하지 않고 야 덕성 모여 내가 돈 많으니까 우리 한번 쏠게. 코로나니까 실내에서 모여서 막 밀폐된 공간에서 술 먹고 놀겠죠. 그때 평균이 전염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구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산업혁명 이후에는 또 시간이 흘렀습니다. 농촌을 벗어나 도시로 밀려드는 사람들 이촌향도가 되겠죠. 이촌향도. 산업화와 도시화의 결과 농촌의 사람은 줄어들고 도시의 사람은 늘어날 겁니다. 미처 준비가 안 된 도시로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위생 상태가 불량한 가운데 집단 생활이 이루어졌겠죠. 정리가 안 됐을 테니까. 산업화와 도시화는 1번 대기오염, 2번 위생 상태 엉망, 3번 열악한 노동 조건. 그러면 근대 시기에는요 상류층이 많이 걸렸다면 산업화와 도시화가 이루어졌을 때는 실질적으로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평민층이 되겠죠, 맞아요? 이때부터 어떻게 달라지냐면 결핵은 상류층보다 밑줄 하류층에서 더 유행. 그럼 근대화, 산업화 이후 어느 층에서 결핵이 더 많이 유행하는지는 역사적인 사건 때문에 달라지고 있다를 우리가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구절이 되겠죠. 결핵은 중세를 멸망시켰다는 말을 듣는 패스트에 빗댄 비유적인 표현이네요. 백색의 패스트. 백색의 패스트 가로치시고 비유적인 표현. 결핵과 관련해서 별명을 얻게 되었다. 오른쪽 갈게요. 결핵의 존재는 알고 있지만 그에 관한 지식이 전무한 상태에서 인류는 19세기 데모 19세기부터 결핵과 관련된 연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근대부터도 아니고 산업혁명 시기도 아니고. 영국의 과학자 체드윅이라고 하는 사람은 1842년 노동자들의 위생 상태 바로
체드윅은 노동자들의 위생 상태에 주목했대요. 결핵과 같은 각종 감염병 유행의 가장 큰 원인을 지적하며 여기 바로 위생의 중요성, 즉 위생 상태가 중요해 라고 말하고 있대요. 반면에 프랑스의 비유멘이라고 하는 과학자는 1865년 결핵으로 사망한 사람들의 병터라고 하는 거 알아보세요. 병원균이 모여 있어 조직의 병적 변화를 일으키는 자리라고 나와 있죠. 맞아요? 간단하게 본다면 예를 들어서 맹장 수술을 했습니다. 배에 칼 자국이 남아 있겠죠. 맞아요? 그러면 병토라고 보시면 돼요. 병이 일어난 자리. 토끼의 몸에 주입하는 실험을 통해 결핵이 감염병임을 증명했대요. 비유멘이라고 하는 사람도 중요한 역할을 했겠네요. 그죠? 그리고 코흐가 결핵의 원인균을 분리했대. 그럼 원인균을 분리해야 그 원인균을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가 만들어지겠죠. 맞아요? 그러니까 얘는 치료제를 만들었다가 아니라 치료제, 즉 백신을 만드는 실마리를 제공했다고 설명해요. 맞는 말이 되겠죠? 균만 분리한 상태니까. 5문단 가겠습니다. 코흐는 아직까지 코흐의 이야기가 지속되고 있어요. 현미경을 이용해 당시 유럽에서 큰 문제였던 탄저 연구에 집중한 탄저 연구가로. 그럼 코흐라고 하는 사람이 결핵의 원인균을 분리하는 데 성공한 이유는 탄저 연구를 바탕으로 무언가가 나타나기 시작했나봐. 첫 번째 1번입니다. 1876년 병에 걸린 쥐의 혈액에서 막대 모양의 미생물 같은 말 탄저균을 발견했대요. 눈으로 볼게. 이 작은 생물체가 탄저의 원인이라고 생각했대요. 우리 과학 연구할 때 항상 어떠한 가설을 세워놓고 그 가설과 관련 논리적으로 증명하죠. 맞아요? 그럼 이 부분이 바로 코흐가 세운 가설이 되겠죠? 탄저균은 이것 때문일 거야 라고 가설을 세워놓고 지금도 검증하기 시작할 거야. 증명하기 시작할 거야. 2번 감염병을 일으키는 병행균을 순수 배양하는 방법을 정리. 병의 원인이 되는 균을 배양하는 방법을 정립했대요. 3번 특정 세균이 특정 감염병의 원인임을 증명하기 위한 원칙. 오른쪽 보세요. 코흐의 4원칙이라고 나와 있죠. 그 원칙은 화살표 연결해 놓으십시오. 객관식 문제처럼 나올 거지 얘를 쓰라고 하는 서술형 문제가 안 나올 거야. 엄청 오래된 나프된 문제 유형도 아니고요. 이것이 바로 코흐의 4원칙이며 이 뒤에 수많은 학자가 밑줄 특정 감염병의 원인균을 찾아내는 과정에서 길잡이 역할. 그러면 코흐 4원칙이 실제로 오늘날에도 적용되고 있다고 가정한다면 코로나가 처음에 발생했을 때 코로나의 원인균을 찾기 위해서 과학자들이 코흐의 4원칙을 떠올려 놓고 이대로 따라 했겠죠. 그래서 원인균을 찾았을 거고요. 오늘날에도 활용되고 있다면. 같은 방법으로 코흐는 1882년 결핵 가로 1883년 콜레라 가로 원인균을 찾아냈다. 그러면 같은 방법이라고 하는 코흐의 4원칙. 코흐의 4원칙을 활용하면 원인균들을 찾아내는데 효과적이다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그죠? 그래서 오로지 날개 꼭 알아두기 보시면 코흐의 업적은 별도로 정리가 되어 있어요. 체드윅 한 줄, 비유멘 한 줄이지만 코흐는 모든 질병의 원인균을 분리하는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정리되어 있으니 코흐의 업적은 무조건 시험 문제 나올 수밖에 없겠네요.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는 학자고 중요하니까. 6문단 결핵의 원인균을 찾은 코흐는 아직까지 코흐의 이야기입니다. 결핵 치료제를 개발하기 위해서 결핵균의 배양액을 이용해 투베르클린을 제조했으나 밑줄 치료효가 없었어. 그럼 결국 코흐는 균은 찾았지만 치료제 즉 백신 개발은 실패. 됐어요? 균은 찾았지만 백신 개발은 실패. 오늘날에는 이를 결핵 진단에는 이용하고 있지만 잘 봐. 결핵을 진단한다라고 하는 건 결핵을 치료한다는 말과 일맥상통해요? 달라요? 달라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코로나 검사를 받으러 갑니다. 검사 받았어. 치료야? 아니라고요. 코흐는 치료제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승승장구하는 코흐에게 결핵 치료제 개발 실패는 침체에 빠지는 계기. 1896년이 지나서야 학자로서의 명성을 되찾은 코흐는 세균에 의한 감염 질환은 물론 말라리아를 비롯한 여기 밑줄 열대 질병 연구에 큰 획. 코흐라고 하는 사람은
인류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죠? 넘어가서 볼게요. 별로 어렵지 않아요. 1906년 프랑스의 또 다른 과학자 나옵니다. 칼메트와 게랭. 한 명의 머리보다 두 명의 머리가 만나면 좀 효과가 더 있겠죠?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도화가 과학 연구를 하고 있는데 도화 머리로 좀 부족한 부분을 서영이가 채워준다면 둘은 과학자가 되고 둘은 대박을 흩어질 수 있겠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손님 몇 시야? 8시 49분. 오카. 시간 되시겠네요. 알겠습니다. 되게 불쌍하게 후가지고 못 보셨죠? 앞에서 보고 있는데 예진이가 거의 눈에서 눈물이 흘릴 거 말 듯한 눈망울인데 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그냥 눈이 마주쳤잖아요. 춥다라는 걸 말하고 싶은데 말하기도 귀찮은 건지 아니면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춥다라는 걸 어필하고 싶으니까 그 눈물이 흘릴 것 같은 눈망울로 날 쳐다보면서 어깨를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볼게요. 백신 개발 밑줄, 백신 만들었답니다. 그리고 결핵 예방의 길을 폈어요. 이 백신을 개발했으니까 치료제 역할도 할 거고 예방하는데도 예방 접종처럼 앞으로 발생할 것에 대한 사전 차단 효과도 갖고 오겠죠. 세균학자인 칼메트는 파스테르의 접종법 원리, 즉 독성을 약하게 만든 균, 같은 말 백신이랍니다. 인체에 주사하는 방법을 이용하려고 했대요. 우두를 앓으면 치명적인 천연두가 예방되는 것처럼 소결핵을 가볍게 앓으면 사람 결핵이 예방되기 때문에 소결핵균이 백신으로 만들기 적당했대요. 하지만 세모, 우리 동물의 결핵균을 사람에게 맞춘다라고 하는 것도 말이 안 되죠, 그죠? 사람의 인체 구조와 동물의 인체 구조가 다르니까. 그렇기 때문에 칼메트와 게랭은 인체에 유해하기 때문에 독성을 줄여야 했고, 수의사 게랭과의 공동 연구를 통해 수대에 걸쳐 연속 배양해서 비로소 독성을 완전히 제거한 소결핵균을 배양했고요. 그것을 칼메트 게랭의 소결핵균이라고 명명했고, 이 이름을 줄인 BCG라고 하는 것은 밑줄 오늘날 결핵 예방 접종에 사용하는 백신. 결국 오늘날 결핵 예방에 사용하는 백신은 소결핵균의 독성을 완전히 제거해낸 것이 백신이 되겠죠. 팔문단 가기 전에 오른쪽 남겨볼까요? 꼭 알아두기. 칼메트와 게랭의 백신 개발 과정. 경험적 사실 동그라미. 우두를 앓으면 치명적인 천연두가 예방이 된다. 가설. 그러면 소결핵을 가볍게 앓는다면 결핵에 대한 면역력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이 가설을 증명하기 위한 실험과 관찰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증명했고 결과를 얻었답니다. 개발 과정을 알고 계셔야겠죠? 경험적 사실, 가설, 실험 및 관찰 결과. 8문단. 수천 년간 인류를 괴롭혀온 결핵의 원인균과 예방법. 아래 보세요. 원인균 발견한 건 코우고 예방법은 칼메트와 게랭이라고 구분하고 있죠. 그래서 코우라고 하는 사람이 예방법까지 만든 건 아니니까 철저하게 보시고요. 결핵을 치료하기까지 좀 더 기다려야 했다. 그래서 왁스먼이라는 과학자가 흙이 들어있는 용액에 노출된 세균이 죽어버리는 현상을 발견하고 흙 속에서 세균을 죽이는 물질을 찾아내기 위한 연구 진행. 왁스먼은 흙 속에서는 밑줄 눈에 보이지 않는 미생물. 눈으로 볼게요. 자기의 영역을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자기 다툼. 토양이라는 환경의 밑줄 가장 잘 적응한 존재들만이 살아남게 된다. 눈으로 볼게요. 사람을 죽게 하는 결핵균조차도 토양이라는 환경에 살아남지 못했기 때문에 토양에는 다양한 미생물 수가 아주 많다는 사실을 착안. 그리해서 밑줄 토양의 미생물 가운데 병원균을 사멸시키는 물질을 분비하는 미생물이 존재할 것이라는 동그라미 가설. 과학자들은 항상 가설을 세워요.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과학자들이 세운 가설이 나오면 무조건 가설은 체크하고 보셔야 됩니다. 세우고 동그라미 검증하기 위한 연구. 같은 말 실험 및 관찰이 되겠죠. 실험 및 관찰이라는 말을 왜 적어놓으라고 말씀드렸냐면 아까 위에서 봤던
할멘트와 계랭의 백신 개발 가구 표 있죠, 아세요? 그 표랑 비슷하게 만들어 놓으시면 독서 지문을 분석하시거나 내용 정리하시는데 똑같은 형식과 똑같은 틀로 정리가 될 수 있어서 똑같은 말로 시간 바꿔드렸습니다. 왁스먼은 실험하겠죠. 실험 및 관찰. 다양한 성질을 지닌 토양을 채취해 완충 용액에 혼합한 다음 토양 속에 있는 미생물을 멸균하고 항생제 능력을 지닌 물질을 분리하는 일을 빠짐없이 실행. 대상이 워낙 광범위 고된 작업이었지만 쉬지 않고 계속했고 방선균에서 뽑아낸 특이한 물질이 장티푸스균, 포도당 구균을 비롯한 여러 병원성 세균에 대해 살균 효과가 있다는 사실 발견. 실험 및 관찰하고 있죠. 방선균이 생산하는 물질 가운데 항균 효과를 지닌 물질은 20가지가 넘었고 그러나 왁스먼이 찾아낸 추출물로 동물 실험을 한 결과 양리, 즉 변화 효과는 아주 낮게 나타났대요. 이에 굴하지 않고 왁스먼은 살균 효과가 있는 1000개 정도의 물질을 추출하고 어느 물질이 가장 좋은 효과를 지니는지 아는 실험을 하면서 후보 물질의 수를 점점 줄여나갔고 몇 년이 지난 어느 날 시험관 속 창자의 병을 일으키는 병원균 한 가지가 죽어있는 거 발견. 시험관에 있던 미생물은 방성균의 일종인 스트랩토미세스였는데 왁스먼은 이 미생물을 집요하게 파고들기 시작했고 이 미생물, 즉 스트랩토미세스의 배양액에서 추출한 항생 물질은 페니실린으로 해결할 수 없었던 여러 가지 균의 효과 동그라미. 여기서 말하는 효과는 가장 백신이죠. 백신 또는 치료제. 치료제의 효과가 있었으며 특히 결핵 치료제로서 주목. 1943년 방성균에서 항생제를 추출해내는 데 성공한 왁스먼은 다음 해에 빅줄 스테롭토마이신 이름 붙인 약을 세상에 공개. 그게 바로 결핵을 치료하는 대표적인 약입니다. 스트랩토마이신. 이때부터 사용하기 시작한 스트랩토마이신은 지금까지도 결핵 치료제의 대표적인 약으로 도움 주고 있고 공로를 인정받아서 노벨상까지 받았답니다. 11번째 문단. 오늘날 결핵은 사람들의 관심사에서 멀어졌지만 오늘날의 관심은 코로나죠. 결국 과거의 질병이 아니다. 결핵은 지금도 1년에 2,000명이 넘는 사람들의 목숨을 빼앗는 무서운 질병. 약 5.5명이 결핵 때문에 죽는다. 결핵 치료제가 개발되었지만 결핵은 증상이 쉽게 호전되지 않기 때문에 적어도 6개월 이상 약을 먹어야 되고 강한 내성균의 치료는 결핵 치료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아직 인류와 결핵의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즉 코로나도 완치되었다라고 해서 완벽히 끝나는 게 아니죠. 그죠? 뒤에 막 우울증 오고 탈모 오고 문제 있는 것처럼 결핵도 치료가 되었다라고 해서 금방 완치가 되지 않는답니다. 넘기기 전에요. 위에 표 나오죠. 연도라고 해서 2008년부터 2015년 결핵 사망자 수라고 나와 있는 표 묶어보시면 그 표를 뭐라고 할 거냐면 시각자료라고 할 거예요. 눈에 보이는 자료, 시각자료죠. 이걸 제시했을 때 얻을 수 있는 효과 1번 한눈에 쉽게 내용을 파악할 수 있을 거고요. 체계성을 확보할 수가 있겠죠? 체계성. 그리고 말하고자 하는 말을 뒷받침할 수 있을 거고요. 뒷받침한다라고 하는 건 근거로 사용된다가 되겠죠?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시각 자료의 효과.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보시면요. 거기 출처 있죠. 밑줄 질병관리본부. 출처가 믿을만 하니까 신뢰감도 줄 거고요. 객관성도 줄 거고요. 출처까지 같이 정리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시각자료의 효과. 넘어가서 보시면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 196쪽에 1번 별표 5개 박아보세요. 여기는요 공부를 하실 때 196쪽에 1번처럼 공부하세요.
이해가셨나요? 너무 깊하게 들어가지 마시고요. 1번처럼 공부하시면 돼요. 발견 과정과 연구자와 주요 내용.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많이 나오는 건 코흐와 칼메트와 게랭, 왁스먼이었습니다. 한 문단 이상으로 전개되고 있는 이 세 명은 상대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의 집중해서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아래 2번 관련해서는 오른쪽 보세요. 197쪽에 예상 표 있죠? 표. 경험적 사실 동그라미, 가설 동그라미, 실험 및 관찰 동그라미, 결과 동그라미. 아까 칼마트와 게랭이라고 하는 건 이 표가 나와 있었고 왁스만 들어갈 때 제가 같은 말로 실험 및 관찰이라고 적어라고 했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런 거야. 기준점은 네 가지. 경험적 사실, 가설, 실험 및 관찰, 결과라고 기준은 동일한데 세부적인 내용이 다르죠. 왁스먼이 한 역할과 칼메트와 게랭이라고 한 사람의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 나와 있는 것도 내용 일치 문제처럼 보셔야 됩니다. 이거 전부 다 어떻게 암기할 거야? 암기 못해요. 지문 밑줄 쳐놓고 지문에다가 경험적 사실 적는 연습하셔야 되고요. 지문 밑줄 쳐놓고 결과 적는 연습하셔야 돼요. 이해되셨어요? 그리고 아래 2번 짝이라고 나와 있는 거 있죠? 1에 제시된 가설이 객관적 정보에서 합리적으로 노출되어 나와 있는 거 있죠? 별표 5개 박아보세요. 별표 5개 박으시고요. 과학 분야의 글을 읽을 때 주의해야 될 점. 과학 분야의 글을 읽을 때 주의해야 될 점. 과학 분야의 글을 읽을 때 주의해야 될 점. 화살표를 연결하시고 저거는 타당성 검증. 타당성 검증. 옆에다가 이렇게 화살표 하고요. 타당성 검증. 타당성 검증. 그 과학 분야의 글은요 항상 가설 세우고 실험 관찰하고의 결과 도출합니다. 근데 가설을 세워놓고 내가 생각한 대로 만들기 위해서 타당하지 않게 바꿔치기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과학 분야의 글을 읽을 때는요 항상 타당성을 검증해야 됩니다. 가설과 실험 및 관찰과 결과의 타당성. 그게 과학 분야의 글을 읽을 때 가장 많이 나오고 뭐 예를 들어서 이와 비슷한 문제 유형은 뭐가 있냐면 논설문에서 주장과 근거에 관계물어 보는 문제 있죠. 근거가 주장을 뒷받침해야 되는데 타당한가, 믿을만한가 이런 문제 유형처럼 과학 분야의 글도 똑같이 물어볼 테니까 가설과 검증 과정이 타당한지를 분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도요 학교에서는 수행평가 같은 개념이라서 여기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되셨죠? 한점 눌러줘.